미리 그 강연 자석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제가 살짝 두 가지 긴장했습니다. 교수들이 제일 못하는 게 강의를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초등학생도 많고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좀 되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떤 날인지 잘 아실 텐데 회식 파티 안 가시고 여기 강연을 오셨다 그래서 그래서 또 살짝 놀랐습니다. 그 광주라는 곳은 제가 이제 여기 전남대나 조선대 대학도 있기 때문에 동료 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학생들, 여기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이 지역의 학생들일 텐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광주에 빚을 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날에 제가 이 뜻깊은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 그다음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초등학생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민주주의 위기만 한국 사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사실은 지금 앉아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의 미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지방소멸과 두 가지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소주제 중에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래적 대안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쉬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초등학생 학생들부터 학부모님들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쉬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은 뭔가, 왜 지방소멸의 위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지방소멸이 과연 뭔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오늘의 이제 미래적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는 그럼 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방소멸과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의 사회적 경제는 어떤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국형 사회적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이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 지방소멸과 관련된 용어들이 좀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말들 몇 개만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소멸보다 사실은 먼저 시작된 사회적 변화가 중에 하나가 축소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소사회는 말 그대로 확대의 반대인 축소가 되는 또 그 기절을 유지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왜 축소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뭔가 그 이전보다 규모나 질이나 양이 작아지고 감소하는 사회를 축소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소사회를 지향했다기보다는 계속 진행돼 왔고 이 진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그리고 또 많은 그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마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한 것이 아니라 조금 막는 그런 정책들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60년대, 70년대에 있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축소 사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 사회의 축소로 이어졌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를 갖고 있는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지금 광주도 인구 줄어들지만 곳곳에 많은 빈집이나 빈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재배치되고 재구성되는 이 과정에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사회 양상이 축소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각 사람들이 골고루 여러 군데 퍼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사는 곳, 편리한 곳,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몰려들다 보면 기존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거나 산에서 버섯을 키우던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떨치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또는 지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경제활동 자체가 안 하게 되면서 지역 자체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유럽 같은데 또 다른 나라에 보면 1유로 주택, 빈집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아직 저개발 국가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도 늘어나기도 하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중국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국가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나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은 축소사회, 그 다음에 지역 축소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와 있고,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2019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50%가 드디어 집중하면서 인구가 특정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지만, 이건 사실 그 인구 감소가 오래전부터 1980년대, 90년대 시작됐던 상황의 집약적인 결과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19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고 쌓였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죠. 인구가 왜 중요하냐? 보통 선진국, 강대국으로 얘기할 때 기준이 인구가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GDP나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들이 많지만 5천만이 되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순위를 매기면 이제 10위권 안팎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진짜 소는 누가 키우는 얘기가 나오고 군인은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저희 때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저희 때만 해도 60만 강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40만으로 지금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를 지키는데 군인조차도 없는 그런 국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주로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이론을 주로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남방 한계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남방 한계선이 충청도는 천안 정도까지가 아마 평택, 천안 요 지역이 아마 남방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지역 위는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외의 지역을 비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비수도권인데, 이 비수도권이 사람들이 안 살고,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커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보다는 더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잘 모르게 너무 심화가 되고 너무 그 위기가 겹쳐져서 지금은 비수도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불균형, 탈인구 지역, 고립장소, 이 용어들은 최근에 지역 축소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그 국토의 불균형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요즘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지역 불균형은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 인프라가 몰리고 인구가 몰려서 한 지역만 너무나 발전시키고 나머지 지역들은 계속 낙후되는 이런 현상이고,
탈인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들이에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건 주로 공업화되거나 서비스업이 잘 발달된 관광지구 같은 경우죠. 근데 대부분 한국은 비수도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립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긴 한데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좀 전에 여러분 먼저 강의를 보셨지만 그런 과학의 혜택들에 좀 벗어나 있는 비문명화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고립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지방, 지역, 왜 이 두 용어를 그러면 듣기에는 지역이라는 용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지방을 굳이, 왠지 시골이라는 느낌도 나고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 같은 지역보다는 지방을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나 또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지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서울도 지역이라는 거죠. 광주도 지역이에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역 발전하자, 그럼 서울 발전하자, 광주만 발전하자라는 얘기도 굉장히 큰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가시티 뭐 얘기하고 초광대 광역 도시들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지방스러움을 가진, 그리고 지역의 특징보다는 지금 현재 위기가 계속 진화되고 있고 겹쳐지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위기의 체감,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그럼 지방이 없어지느냐? 소멸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방은 사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공간적 의미로 남아있지만 그 공간에 사는 사람과 경제활동, 재화나 물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방소멸이 갖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냐? 여기 보면 이제 이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 이거보다 더 약화됐어요. 저기 노란색, 녹색으로 갈수록 정상화된 지역인데 광주만, 여기도 호남 쪽에서 광주만 지금 약간 소멸 위험 지역, 소멸 주의 단계 정도로 나와 있고, 그 이외에 강원도, 그다음에 경북, 경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서울을 지휘한 수도권 노란색의 그 서울과 경기도를 제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심지어 농촌에서는 그 주변에 대도시로 광주도 마찬가지고 부산이나 대구 이런 대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만 지금 가정을 또는 집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2023년에 그 비중이 훨씬 많이 늘어나서 51곳이나 되는 곳이 지금은 2만, 보통 군 단위의 인구가 5만 정도를 가장 최저 기준점으로 샀는데 2만, 그 다음에 2만 이하의 군들도 꽤 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가장 큰 요인을 따져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가별로 그 사정이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수도권, 비수도권의 여기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국내 총생산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 총생산이죠. 지역별로 생산액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격차가 여기 보면 2015년에 50% 크로스가 됐죠. 50%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비수도권 떨어지는,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 비중도
2018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인구 역시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삼성이나 현대, 기아 같은 대기업들도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순위를 이렇게 쭉 매깁니다. 근데 이 순위 100등 안에 드는 기업들 중에서 이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무려 88%예요. 여기 이제 광주 타이거즈는 기아가 그 스폰서일 텐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지역 기업으로서 어떤 본사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다만 여기에 이제 생산 시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지역이 광주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문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서울만 남는, 그 다음에 수도권만 남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이 없으면 자연환경도 좋아지고 공기나 오염 같은 것도 더 좋아져서 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방경제나 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토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않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만으로는 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강대국이나 중견국가 이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청년, 장년,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전학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청장년 인구층이 수도권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거의 비수도권은 마이너스 20%대의 인구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는 12% 정도의 인구 유입이 또 인구 유출이 12% 정도의 플러스 요건이 있어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인구가 돼야 되는데 대개 비수도권은 마이너스 20%대가 그 인구 유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에 진짜 경제를 참여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오늘 KTX 타고 광주 송정역에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TX나 SRT라고 하는 이 고속철도가 갖는 상징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만들어질 땐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국토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되게 상징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반대적, 그러니까 반대급부적 효과들이 뭐 있냐면 스펀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의료나 또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1, 2생활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 지방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부산대 또는 광주 또는 대구 이런 데 있는 선생님들도 KTX가 생기기 전에는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거든요. 근데 이 KTX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부 다 서울에 집을 짓고 출퇴근을 해요. 1, 2생활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서울로 가고 혹시 SRT 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SRT가 수서역이 기점입니다. 수서역에 딱 내리면 버스 타러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택시 정류장도 있어요. 그런데 줄이 제일 길게 선 곳이 어디냐면 셔틀버스 정류장이에요. 삼성병원, 세브란스 셔틀버스 정류장이에요. 지방의 의료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KTX나 SRT가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간접자본,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순환도로 만들고 이 토목공사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발전인지 성장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나 지방은 굉장히 혈연주의나 이런 학연 같은 게 되게 강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많은 인적 자본이나 재물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방 소멸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했어요. 지역개발 정책, 지방분권,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부마다 계속 많이 했어요. 뉴타운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지역세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방은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 영역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국책사업에 기금을 나눠주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디 주차장 짓거나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나 지역이 갖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국책사업이 있었지만 지방소멸을 결국 해결하지도 못하고 완화시키지도 못했다. 그 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소멸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경제는 뭐냐? 많은 분들이 사회가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사실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무슨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서구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노동 정책을 굉장히 일찍 했던 이 지역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지 정책을 일반 모든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노동을 해야지 복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경제 시스템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 사회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이룩하고 추구하는 시스템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세 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모델이냐? 우리나라 원래 처음에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진흥법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보고 선생님들하고 가서 이 사회적 기업 진흥법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토대를 만들어서 국가용어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는데 이때 이제 모델이 바뀝니다. 원래는 EU 모델이었다가 OECD 모델로 바뀝니다. 이게 OECD 모델과 EU 모델과 캐나다 퀘벡 모델의 차이가 있는데, OECD와 EU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OECD는 기업은 경제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경제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EU는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둘이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모델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OECD 모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율, 민주, 사회통합, 연대협력, 경쟁보안. 우리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나 국가, 자본주의 체계에서 국가나 시장이 추구하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통합이나 연대협력, 경쟁보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보완적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하거든요. OECD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EU 모델은 이런 부분들, 이 사회적 가치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네 가지 주체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총괄하는 경제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느냐, 환경부에서 하느냐, 산림청에서 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회적 경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이게 주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이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자활기업은 이건 이제
행안부가 지정을 하는 건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2인 이상의 수급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기업을 만드는 방식이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화가 주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은 여기 이제 지방이라든지 농촌이나 어촌에 마을에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만들게 되면 마을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기업 이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각각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부처가 다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많이 늘어나요. 효율성도 없고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3월 5일 날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국회의원들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민간 영역에서 그럼 한국은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되느냐를 쭉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대다수는 금융기관, 특히 농협, 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사회적 영역에 들어가 있게 되면서 총 고용인원 25만 명, 그다음에 부가가치, 국내 총 부가가치의 3%,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비중이라고 할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협동조합이나 혹은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또는 활동을 해야지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 병원 잘 못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이동하지 못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복지나 이 노동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슈퍼 하나 없는 편의점 하나 없는 농촌에 이동 슈퍼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분들 물론 군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그걸 영리 목적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살림이나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협동조합도 많지만 이 부분은 협동조합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잘 구현하지 못하고 경제적 그 활동을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 유럽 얘기하면 되게 길게 되고 또 유럽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유럽은 두 개의 유럽이 있습니다. EU라고 해서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총 27개 최근에 이제 영국이 나갔어요. 그 전에 이 28개였는데 영국이 탈퇴하면서 27개 회원국의 대표성을 갖는 초국가 기구가 유로피안 유니언 EU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하는 건 개별 국가들의 총합으로 해서 유럽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은 두 개의 유럽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회적 경제는 그 개별 국가도 중요하지만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유럽 통합을 하는 그 초국가 기구가 EU라고 하는 국가기구가 이 사회적 경제를 운영합니다. 국가 비중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많게는 19%까지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9%까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수 나오는데 1360만 개 노동인구 28개가 아니라 27개입니다. 이게 유럽 영국이 나가기 전인데 인구가 약 유럽 연합이 한 5억쯤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에서 전 세계 경제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노동자 수나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걸 하게 됐느냐? 경제의 그 조건들, 사회를 구성하는 요건들이 바뀌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되는데 이 재정적 부담을 복지라고 하는 측면을 노동으로 대체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복지와 노동을 일자리와 복지라고 하는 걸 두 가지 함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 안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로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령층 인구들이 잘 감당 못하는 이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맡아서 감당하게끔 그 구조를 바꾸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원전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기후 변화 속에서 녹색 경제 또는 그린 경제, 녹색 전환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직 한국 사회는 논쟁 중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럽은 탄소 국경제라고 하는 걸 2025년부터 이제 실행을 하겠다고 옮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조건을 못 채우게 되면 유럽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세계 체제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맞추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유럽도 똑같이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주택을 못 사니까 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공동 자본을 출자해서 지역에 토지라든지 주택을 사서 구입해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청년층들에게 그 제공을 하는 그런 그 트렌드가 지금 유럽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의 변화나 전환들도 중요한 현재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노령 인구가 되면 지금 연금개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금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빈곤층, 노령 인구의 빈곤층이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빈곤 문제,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서 물론 지자체들만 하지만 이건 이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라든지 보건 여러 가지 것들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의 빈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죠. 이제 휴전을 한 해 만에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20%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국가예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식량을 밀이나 쌀을 무기화한다. 그럼 우리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량의 자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이나 또는 그 새로운 개량된 개량된 농법에 농사를 짓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확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해 조금 그 합계 출산율이 조금 올랐어요. 0.74 정도로 올랐는데 국가를 유지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2.1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2.1이 안 된 게 199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인구가 제가 말씀드리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된다. 강대국을 유지하거나 국가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에 그 불안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아까 이제 과학 수업을 하셨지만 여기 아마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의대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미래 직업에서 의대는 그렇게 사실 전망이 전도양양한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사실은 기초과학 지금 이 국립과학원 같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노벨상도 받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산업적인 재구조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노동은 안정적인 노동과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경제는 지역 금융이라든지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우리 지금 새마을금고 정도가 그걸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리기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의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만의 금융 지원 기관들이 자립형 금융 지원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 영양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되게 졸리실 텐데 마지막 그 지역 소멸과 지방 소멸과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 소멸을 우리 사회가 가장 커다랗게 좀 위기로 받아들여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 소멸이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지방 소멸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인구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구 감소는 서울도 인구 감소가 되고 있어요. 1000만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전에 100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빈집 있고 공실 상가들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대요. 이들이 그러면 줄어드는 인구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청장년층들이 어디로 가느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죠.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큰 지방 소멸의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도 그러면 사회적으로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계시는 노인분들과 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구조에 가장 비교적 효율적이고 적합한 구조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그게 고소득은 아니에요. 고소득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마을 만들기 사업에 투여된 마을기업일 수도 있고 자활기업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권이나 지방재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중앙정부에 굉장히 예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기금을 매년 내보냅니다. 매년 20개에서 30개 사이에 그 지자체들을 선정해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나눠줘요. 그 기금 내려보내면 뭐하냐? 지방에 있는 그 관청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은 그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주로 건물 하나 짓고 맙니다. 이게 되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다고 지방소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각 지방마다 자기 지역이나 지방에 맞는 지방다움, 지역다움을 갖추기 위해선 컨텐츠나 또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관성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외부의 시선이 아닐 경우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회구조, 이걸 좀 앞당기는데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주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많은 고령화되는 노인분들이 지역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잘 못하시는 게 새로운 디지털 문화들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생들이 좀 커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AI 기반에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활동의 내역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보셨지만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 병도 치유하기 위해서 의학기술도 발달해야 되지만 먹는 것의 질의 관리나 또는 식량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1차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농부나 또는 이제 포도원을 갖고 있는 농부나 어부들이 가장 큰 고소득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옛날부터 있었던 땅떼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소작농들이 많았던 그런 문화적 인식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농촌이나 어촌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식량을 기반으로 식량의 어떤 무기화를 대비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1차 산업이에요. 유럽은 1차 산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1차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들은 이전에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역 사업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지역 재생, 그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 이런 사업들 덕분에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을 기업 만들면서. 그런 지방의 부족한 사회적 자원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잘 되는 몇 개 지역들이 있어요. 뭐 경북 의성이라든지 밑에 이제 장성이라든지 뭐 신안 이런 데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재의 거주민들, 노인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 체제를 이 사회적 경제는 지방 소멸을 위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새로운 사회 구조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국가는 아마 앞으로도 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걸 어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역에 또는 지방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투자와 또는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업들을 역량을 담고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실력을 기르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나의 삶을 보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회로서 이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좀 어줍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시장 구조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이나 몇 군데만 그 공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건 국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공채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이제 대전대도 지방대학이거든요. 대전대에 있으면서 내려와서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장의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스카이 나온, 우리 사회에서 학벌을 얘기할 때 스카이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얘기하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서 그럼 취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경영학과 나오던 무슨 서울대 웬만한 인문사회 계열을 나와가지고는 취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미래적 사항들을 좀 고민해 본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거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크게 돈 벌지 않아도 앞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거든요.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사회구조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구조에 뛰어들겠다는 아이들을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지방소멸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방이 그러면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축적이 된 것이죠. 도시재생 마을 사업 만들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협동조합 스스로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지방에 부족했던 제3섹터 시민사회들의 역량이 좀 커졌어요. 그러면 이 시민사회 역량이 커진 시민사회들이
충분히 그거를 아이디어 잘 잡고 디지털 기술이나 지금 심리적인 측면에 거리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증명한 거죠. 교육은 지금 이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수도권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대치동 가고 그런 거지 사실은 교육의 질은 인터넷으로 하나 디지털로 하나 아니면 직접 학원을 다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 그 다음에 보건, 의료,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 악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영역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저도 이 지방소멸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국책사업을 하는데요. 10년짜리 국책사업을 할 때 지역에 내려가서 또는 지방에 가서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방에 왜 안 사냐라고 물어보면 일자리 때문에 안 산다고 안 합니다. 문화적인 걸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화적 자원이 지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지금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문화적 자본이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메꾸어질 수 있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천천히 채워나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 사회의 어떤 축소 사회의 가속화, 그다음에 이제 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위기를 조금은 더 해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완화하는데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계절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이 광주도 아마 외국인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무슨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이런 데서 오는 외국인들이지 눈 파랗고 금발이 이런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 사회에 데려다가 그 이질적인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논쟁입니다. 이민과 난민의 부분은 또 다른 논쟁이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해선 그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구조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형 제4섹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1섹터가 보통 정부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제2섹터는 기업이나 자본주의 체계에서 시장 경제 주체들이죠. 제3섹터는 우리가 NGO, 시민사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역은 이 시민사회 역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중앙에서 뭔가 도와주고 아니면 지역대학에서 계속 협력해서 그 시민사회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 영역이 바로 제4섹터, 융합형 시민사회 영역, 제3섹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섹터를 사회적 기업이나 영농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플랫폼이나 또는 자치 거버넌스 같은 걸 만들어내면 충분히 지방소멸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속상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제 강의가 부족한 부분은 더 다른 역사적인 그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충분히 채워지리라 생각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빨리 가서 회식하시고 파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학부모님이라고 쓴 첫 번째. 저희 언니가 이제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역할을 많이 함에도 소득 부분은 좀 취약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좀 역량 있는 인재가 모이게 하려면 소득 부분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노동과 그 복지가 같이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복지를 그만큼 향상시키면서 그 부분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좀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은 어떤지.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생뚱맞게 OECD 형태의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이나 뭐 이런 걸 또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제2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오늘 그 파면당하신 분이 사회적 경제 예산을 줄여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쭉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4개의 주체가 부처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개별적인 사업 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불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볼 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1차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현재 지방의 시민사회 역량이나 주민들의 역량이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마 다음 정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은빛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 말씀은 제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빛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예. 질문 직접 네, 질문 올려주세요. 손 한번 들어요. 성함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 5학년 한민준 학생의 학부모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학부모라고 하긴 그렇고 또 첨단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 줄 줄 모르고 열심히 올려서 실은 이것 말고 맨 뒤에 이것 말고 먼저 올린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이쪽 끝에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지방 소멸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최근 이제 독일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한국이다. 그렇게 추정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출산율이 여성이 낳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국가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도 지방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이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미래 대안이 있는지 그 점이 또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지역을 이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20대 80의 사회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진 자의 20이 절대 놔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여기고 있고 이제 AI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AI 시대면은 저희한테 생기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여유라든가 부가 남을 건데 그 부가 과연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저는 항상 고민이어서 교수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많은 걸 물어보셨는데요. 출산율이 안 되는 국가 한국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유지하는 출산율이 2.1은 돼야지 됩니다. 최소한 2.3이 이제 정상이고 2. 우리는 1990년대부터 2.1이 안 되기 시작하고 지금 0.7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되려면 그 어쨌든 결혼이나 육아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출산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져 주기 위해선 그 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업 문화도 달라져야 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런 기업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나 한국 사회에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잘하는 게 을들의 싸움을 잘 붙입니다.
노동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같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청년인데 이대난 이대녀 싸움을 붙인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사회통합이나 결혼 자체 그리고 같은 사회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화에 대한 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걸 그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대 엘리트들 정말 육사 엘리트들 경찰대 엘리트들의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은 오히려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성숙하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의 성숙도를 갖고 있는 저같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 그리고 좀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문화라든지 이런 의식을 좀 변화시키면 내 아이만 잘 사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부터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두 번째 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저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저 김누리 교수하고 저 설전을 벌였던 사람이 전데요. 그 서울대 만들기의 의식에는 뭐가 있냐? 학벌인 거죠. 왜 서울대를 10개를 만들어야지 교육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저 부분은 만약에 모든 지역에 서울대라고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대가 없어지면 굳이 우리처럼 지금처럼 스카이라고 하는 학벌이 존재하지 않겠죠. 지역에도 충분히 좋은 지금 전남대나 뭐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들 많고 시설도 좋잖아요. 이 지역에서 똑같이 뭐 경영학과, 의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남이면 전남대 안에 국립대에서 갖고 있는 특화된 과들을 주로 육성을 시키면 지역의 클러스터를 잘 만들고 지역 산업을 잘 결합시키면 여기 기아장소 있으면 왜 자동차 전남대나 조선대나 뭐 이런 호남대나 광주대 같은데 자동차 산업 관련된 그 학과를 특화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를 10개, 전국에서 서울대 10개 만든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80대 사회 빈부격차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청년들은 그 부모님들의 욕심이었던 거죠. 내 아파트가 가치가 높아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 자식들한테 물릴 생각만 했지 그 자식이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는 생각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주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수도권 집중화되니까 서울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무리 이 지방에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 어떤 부를 물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사회적인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재구조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지방이 결국은 죽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 50%에 가까운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치열 계열 지방 할당제 하잖아요. 뭐 60%까지 올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4기 신도시 얘기합니다. 굉장히 멍청한 정책인 거죠. 아니 60% 지역 할당제를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의대를 가고 의치열계를 간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지방에 남겠느냐? 4기 신도시에 의료 수요가 있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의 엇박자,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임기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균형이라든지 또는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중앙 정치인들, 지방의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 다 서울에 집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 정치가 잘 돼야 또는 지방 정치가 잘 돼야 서울도 잘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광주 서원중학교 2학년 방담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방 소멸을 다른 나라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나라는 지방 소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지방 소멸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소멸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지방소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유럽은 지역 축소,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고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빈집, 인류로 주택 이런 정책들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든 혹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나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산 위에 있는 그 관광 자원이라고 그러죠. 관광 자원, 산림 자원 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족해서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기반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 내 특히 이제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현들이 있습니다. 이시가와 현이라든지 지도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지역의 지방소멸 성공 사례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자본을 이용해서 한 지역의 문화 관광재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류주택 같은 정책을 펴서 주택의 활성화나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그런 정책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은 양은 어떤 직업들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하면 좋겠다. 적성에 맞으면 과학 영역에서 우리 미래를 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과 IT 기술 이런 것들을 1차 산업이나 또는 사회 구성체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마지막 김도준 군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북조 4학년 김도준입니다. 예.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에 무엇이 있나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마을을 모두 도시화하면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되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붐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정책이나 사업 위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주체들,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혈연주의가 너무 연고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너무 강해서 이게 사회적 경제 원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저 사회적 경제가 잘못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소멸을 막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완화를 시키기 위해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 보내고 청년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수도권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중앙 정책들을 지역이 같이 분담하고 같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사회적 경제의 여러 주체들이 도움을 주는 어른들을 모시고 뭐 시장을 모시러 갈 때 같이 가준다든지 이동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료나 보건 계열의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의 의료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뭐 도시화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량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농촌이나 어촌이 있어야지 우리가 1차 산업에 먹을 걸 만들어내는데 이걸 다 수입하게 되면 기름값하고 똑같아요. 1,000원일 때 싸서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2,000원 하면 엄마 아빠들 힘드시잖아요. 기름값 차 탈 수 없어. 뭐 그다음에 우리 집 가스 더 이상 돌릴 수 없어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000원일 때 쌀 사오고 그럴 땐 좋았는데 얘가 10,000원이 되면 우리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도시화가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지우 학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오는 데는 3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소득, 그러니까 일자리의 안정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택, 그 다음에 의료는 조금 요즘은 좀 그런 것 같고, 주택 문제, 거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일자리는 사실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 틀린 것 같고, 청년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안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물론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수도권이 크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과연 5평 원룸 혹은 10평 원룸에서 살면서 임대료 내고 어렵게 사는 게 과연 삶의 질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는 빈집에 대한 1만 원 임대 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주거,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화는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인 향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 자산을 지역에서 어떻게 축적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부족한 강의 이렇게 늦게까지 회식도 안 하시고 파티도 안 하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결국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저도 실패한 그런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초등학생들 되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커서 나만 아는 사회보단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따뜻한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한번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큰 박수 한번